화물연대와 정부의 4차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 항만과 산업단지 등에서 물류 차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방사포 5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일본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들어갑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폭락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루나 개발자 권도영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남은 임기 동안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언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의 영향으로 채소값이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업용소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로 우크라이나군의 동부 지역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피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다며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이 타결됐지만 공격용 소총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 4차 교섭도 결렬되며 파업이 장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항만과 산업단지 등에선 물류 운송 차질과 생산 중단이 이어지며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일요일에도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7일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 대전본부는 하이트진로 측에서 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가며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하이트진로에서는 이제 화물차에 적재 정량으로 상차를 해줘야 되는데 과적을 지시하고 상차해 주는 것 때문에 편법적으로 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파업 이후 소주 출고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대체 화물차 섭외 등을 통해 공장 가동 중단 사태만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대전본부가 거점으로 삼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물류 차량 70여 대가 완성된 타이어를 외부로 날라왔지만 파업 이후 20여 대로 줄었습니다. 이곳 공장에는 파업의 여파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울산, 여수, 서산 등에 있는 산업단지에서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소 운반 차량이 산업단지를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충청권에서만 5곳, 전국에서 20여 곳에 달하는 수소 충전소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을 현재 받지를 못하는 관계로 충전소를 운영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가 힘을 집중하고 있는 항만들에서는 유통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산항의 1일 화물 반출입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광양항이나 울산항은 거의 멈췄습니다. 지난 7일 파업 개시 이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40여 명에 달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화물차 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데 업계와 사용자 측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도입됐습니다. 3년 일몰제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바로 이 안전운임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42만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재계, 화주단체와 노조 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운임제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화물연대는 기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졸음운전과 과속 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부 용역 조사를 보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에 사업용 특수견인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 과적 단속 건수는 모두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 가까이 증가했고 과속 단속 건수도 조금 늘었습니다. 화주단체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운임 인상률입니다. 화주단체는 2017년에 비해 50km 이하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 요금이 최대 42.6%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전혀 다른 통계를 내세웁니다. 안전운임 자체만 보면 열악한 운임을 현실화하기 위해 첫 해에만 12.5% 올랐을 뿐 지난해와 올해는 1%대 낮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운임 비용이 급증한 건 비정상적인 고유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입장 속에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연일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어제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체는 한미가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초대형 방사포와 다른 재래식 방사포로 추정되고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도 신속하게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는 현지 시간 12일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이번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 작전계획의 대응 태세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에 힘을 키워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 작전계획 업데이트에 필요한 전략 지침을 이미 내린 바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안보수장이 모인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 연설에 나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주 요소로 북한 핵미사일을 꼽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증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일 간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다자회의와 참가국들의 양자회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타이완 문제 공방을 비롯해 아시아 영내 안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우리로서는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한미 한중 양자 회담이 2년 반 만에 열려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동 대응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중국도 비핵화 협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북 제재 채택 어려움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을 위해 현지 시각 1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덜렉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박 장관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박 장관은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개발자인 권도영 대표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도 진행 중인 권 대표 수사 내용을 보면 금융시장을 교란시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내부 문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테라폼랩스는 수십 가지 암호화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우량 주식과 연동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미러 프로토콜 투자자 중 미국인 비율을 1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테라폼랩스 직원 이메일을 확보해 알아낸 것으로 나옵니다. SEC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얘기입니다. 미러 프로토콜 개발의 주 목적이 미국 진출인 것으로 보고 있는 SEC는 이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상품과 다름없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주식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까지 했다며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Mirror is our answer for investments. It's actually coming from countries in Southeast Asia where access to U.S. equities is just almost impossible for the masses. 권 대표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본 SEC의 판단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이 문제 삼은 미러 프로토콜에 상당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러 프로토콜 같은 데 제출한 서류들에 면밀히 검토하면은 권 대표 측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미 금융당국의 소환 통보에 반발했습니다. 유료 광고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한 적도 없다며 회사의 책임도 부인했는데 미 법원은 최근 권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해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기준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68.6원으로 그제 10년 만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보다 4.01원 더 올랐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경유 가격도 어제 오후 기준 리터당 2,067.99원으로 그제 가격을 넘었습니다.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5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국제 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국내 가격도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봉급 빼고 다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겹치면서 밭작물값이 들썩이며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공업용소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 자칫 공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은 요즘 툭하면 마트 등으로 달려가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요새 수박 비싸가지고 이거 제가 사고 싶어도 가격 올릴까 봐 못 사겠네. 오늘 좀 싼 거 사야 돼.
수박은 도매가 기준 1년 전에 비해 6,000원쯤 올랐습니다. 다른 장바구니 물가는 어떨까? 최근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충청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선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밭작물 등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값에 비해 무는 56%, 풋고추는 36%, 마루는 63% 올랐고 쪽파 86%, 깻잎 28%, 감자 55% 등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전국 평균 누적강 수량은 평년의 6%쯤, 밭작물 가격을 들썩이게 하는 가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몇몇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충북 증평의 한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쭉쭉 갈라진 강바닥 안을 들춰봐도 바짝 말랐습니다. 가뭄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사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제와 춘천을 흐르는 소양강의 상류는 실개천으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댈 물이 부족해서 채소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처음이야. 이 나이 내가 지금 85인데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가무는 건 처음이고, 하여간 강수량도 뭐 이거 뭐 지금 겨울서부터 눈서부터 안 오는 거야.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의 장기화는 공장 가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한 곳인 충남 대산공단은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수를 공급하는 인근 대호호 저수율이 30% 선까지 떨어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LG화학 공장 등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저수율이 턱없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이걸 위해서 다른 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끌어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저수율이 20% 선으로 급감하면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으로 하게 돼 있어 공업연수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공장 가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하며 국정 현안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책임 총리제를 강조한 만큼 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동안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와 매주 월요일마다 모두 148차례에 걸쳐 오찬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2년 임기에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년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뛰었던 전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1년은 지난 1년과는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당과 싸우는 것이 아닌 여당으로서 어떻게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낸 상황이 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꺼내든 게 혁신위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천 갈등으로 무너졌던 보수정당의 과거를 언급하며 혁신위를 통해 공천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정권의 성패에도 중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며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성상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공천개혁은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민주적으로 진행할 거라며 사당화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이 된 친윤 의원 모임에 대해서는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력화할 경우 정부에도 위험이 될 거라며 사사로운 정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뛰셨던 각자의 위치에 뛰셨던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지금은 대의멸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정진석 의원 등 그동안 마찰을 빚었던 당내 구성원들을 향해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디 있느냐며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최근 선거를 잇따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는 남은 임기 1년, 자신의 색채를 더 뚜렷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친윤그룹과의 갈등, 그리고 당 윤리위원회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지난 6일 지방선거 호남 지역 당선자들에 대한 축하 행사를 엽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호남 당선인들을 초청해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태영호 의원실이 주최하는 북한 인권 관련 정책 토론회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갈등을 야기하는 언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며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분열 위기를 수습하고 민생정당,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휴일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가장 강한 어조로 언급한 건 수박이란 단어입니다.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생각이 다른 당내 인사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표현인데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하는데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선거 패배를 놓고 남을 탓하고 상대 계파 책임만 강조해선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민생정당, 정권의 잘못을 과감하게 견제하는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도 했습니다.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제어의 고민은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물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견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채소값이 올라서 서민들 밥상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정부 여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손흥민하고 가서 사진 찍을 때인가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온 민형배 의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관련 사건 판결이 먼저라며 복당 요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내에선 계파 간 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강경파 의원 모임 철험회 해체를 언급하자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계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없는 계파를 해체하라고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정치 훌리건으로 지칭하면서 이를 없애려면 이재명 의원과 측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선거 패배 수습 방안으로 당내 건강한 토론을 강조하면서 계파 갈등과 팬덤 정치에 경고장을 날렸는데 전당대회까지 남은 2달여 동안 당 혁신과 체질 개선에 성공을 거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남은 청년과 여성목 비대위원 인선과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가구 공장에서는 불이 나 건물 3개 동이 불탔고 서천군에서는 외벽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1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밤 사건 사고 소식 박기환 기자입니다. 넓은 공장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까맣게 탄 지붕과 무너진 벽을 따라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청남도 금산군의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3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3시간 만에 진화를 마친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외벽에 설치된 비계위,
전깃줄이 얽혀 있는 전신주 옆으로 한 작업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충청남도 서천군의 건물 외벽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40대 작업자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운반 중에 전선에 닿아서 감전사로 추정돼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 새카만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자 등 7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는 노조원 한 명이 경찰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노조원 A씨는 저녁 7시 45분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북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기동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대구 변호사협회가 오늘 합동 연결식을 엄수합니다. 대구 변호사협회는 조문객들을 위해 저녁 6시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고 이후에 합동 연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희생자 5명의 발인이 차례로 이어졌고 일부 유족들은 관 위로 쓰러지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며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만 공격용 소총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시민 수천 명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입니다.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격앙된 시민들은 총기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f we don't choos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fight back, it's going to continue again. The cycle is going to continue and eventually people aren't going to be fazed by it anymore. 수도 워싱턴 집회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Not endless debate, but demands for change. Now, not tomorrow, not tomorrow, the next day, or the next week, or next year. 이번 집회는 미국 전역 4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수십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총기 규제 관련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게끔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기 규제를 반대해왔던 공화당 상원 의원 일부가 참여하며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수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비서국 회의를 열어 당내 규율 준수 기풍을 세우고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에 강도 높게 투쟁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이 주요 당 사업 문제 토의를 위해 어제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회의에서 중요하게 당 안에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을 세우고 일부 간부 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해 토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좀 더 강력한 당 규약과 규율 준수 기풍 등에 대한 감독 사업 체계와 시정 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것이 필수 불가결의 선결 과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오늘도 이제 물가 이야기로 시작을 하네요. 이 코로나 시대 들어서 이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조선일보는 인플레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썼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 감염병을 의미하는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재 상황의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소비자 물가를 공식 집계하는 나라가 한 120개 나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91개 국가의 물가가 5%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5% 이상 오른 나라가 36개 나라에 불과했고 또 대부분 신흥국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선진국들도 예외 없이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선진국 대열이라고 부르는 OECD 회원국 38개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요. 무려 물가 상승률이 평균 9.2%에 달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영국이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프랑스도 37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네. 또 독일은 통일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조선일보가 화살표의 크기와 또 굵기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표현해 뒀는데 아마 나라 이름은 안 보이고 지금 숫자만 보이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왼쪽에 73.5%로 나와 있는 게 터키고요. 그 다음 58.8%는 아르헨티나 상황입니다. 네. 이게 참 진짜 어떤 정도인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5%대인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착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다른 나라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 밖에도 물가 상승 때문에 뭐 프랑스에서는 땡처리 코너가 인기를 끌고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 장바구니 품목 144개 중에 119개가 상승했다는 관계 기사의 소제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가느냐일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 중국 대 미국, 유럽이라는 신냉전 대립구도는 그대로 남아서 영향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물가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체감하는 것이 기름값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요. 네, 한겨레 일면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이제 10년 만에 최고가인데 아직도 정점 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외 모두 휘발유 가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를 보면요. 어제 저녁 7시 기준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이 2,068.91원을 기록했는데요. 10년 2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서울만 두고 보면 2,132.59원이었는데 역대 최고가가 2,135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5원 정도만 더 오르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셈이 되겠고요. 네.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2,068.35원이었는데 지난달 24일 사상 첫 2,000원 선을 넘어서 그 후로도 계속 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휘발유 가격이 최근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5달러 선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서 운전자분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인데도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요. 국제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또 미국의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에 뒤따라서 움직이는 후행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최소 2주 정도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도 이 유가와 관련이 있는데 빨리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로 1년 취임을 맞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제대로 내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중앙에 먼저 사진을 보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뒤로 통합, 혁신, 무한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더 강한 수준의 서진 전략을 펼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당장 7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총선에서 호남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혁신과 관련해서는 과거 새누리당이 무너지는 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천 갈등이라고 봤고요.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이 극단적인 보수파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당론을 꺼내드는 유튜버들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당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 청년 정치라는 용어의 사용도 자제하자고 했는데요. 오히려 이 말 때문에 청년이라는 범주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외교나 국방,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젊은 층을 배제하고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만 대변하도록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 건데요. 뭐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하면 청년 정치인들만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제목을 보면 수박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미 자신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면서 좀 강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8월 말로 예정된 일정에서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얘기를 했고요. 민영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그 복당을 요청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주어서 말했던 건 계파 갈등에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인신공격, 흑색선전, 또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수박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지 말라고 직접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갈등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모두 다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워크숍에서도 이 계파 수장들이 뒤로 물러서고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또 이 새 빼고 되겠냐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입니다. 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희생자들의 발인이 엄수됐는데요. 실제로 이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테러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관련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표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아마 석궁 테러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이 기사에 나온 표에는 2008년, 2014년, 2015년, 2018년까지 잊을만 하면 이른바 법조인 테러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 사무실 떠올려 보시면 방호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법조인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이번 사건을 접한 법조인들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 입을 모았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의뢰인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에 호신용 상당봉을 넣고 다니는 변호사도 있다는 내용도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후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실태 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우선은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항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활주로가 보이고요. 울릉도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울릉공항의 조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착공을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K슨이 첫 투입되면서 진행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 울릉공항은 활주로가 들어설 평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바다를 메워서 활주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K슨입니다. K슨이란 건 10층에서 12층 정도 되는 아파트 3개 크기의 구조물인데요. 이거를 한 30개 정도 설치해서 방파제를 만들고 그 안을 메우는 그런 공법입니다. 울릉공항은 국내 최초로 공항 최초로 K슨 공법을 도입한 건설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울릉도에 가려고 하면요. 출발지를 서울로 가정했을 때 강릉이나 포항 같은 항구까지 KTX로 한 2시간 정도 움직여야 되고요. 또 여기서 여객선을 타고 한 서너 시간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릉공항이 완공이 되면 서울에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연평균 선박 결항률도 2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 불편도 다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항 소음 또 난개발 우려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이고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범죄도시2가 1000만 관객을 주말을 지나면서
돌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11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천막 영화가 나오면서 극장가는 다소 들뜬 분위기인데요. 네. 한국 영화로는 2019년 7월 기생충 이후 35개월 만이고요. 전체 모든 영화로 쳐도 2019년 12월 겨울왕국 2 이후 30개월 만의 기록입니다. 그동안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들이 꽤 많아져서 지난 11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역대 28위가에 해당하는데요. 아직 상영 중인 만큼 이 순위는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대목이 아닌 시점에 1,000만 고지를 달성한 게 긍정적이라고 봤는데요. 네. 한국 영화 중에 비성수기에 개봉해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건 광해, 기생충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또 영화로서는 성수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목받는 작품들의 개봉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범죄도시2의 흥행이 앞으로 다른 영화들 흥행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극장가는 기대하고 있었고요. 또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후속작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인데요. 현재 인천을 배경으로 일본 범죄 조직이 등장하는 범죄도시 3가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팬들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네, 아직 이르지만 3편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고 흐린 날씨 속에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과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에서 4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차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6도, 대전은 19.9도, 부산은 18.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27도, 대구와 부산은 2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화물연대의 4차 교섭도 결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어젯밤 9시 반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에 정부와 화주단체, 국민의힘과 함께 사자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공동성명 발표 자체에 반대해 합의를 번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파업 엿새째인 어제 화물연대 조합원의 27% 수준인 5,860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며 파업을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산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서 노조원이 경찰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45분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에서 화물연대 집회를 열고 선전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북을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려던 기동대원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어제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체는 한미가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초대형 방사포와 다른 재래식 방사포로 추정되고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며 저강도 무력 시비를 벌인 데 대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일본이 한미일 국방회담뿐 아니라 중국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외면했는데 2018년 초계기 갈등으로 인한 앙금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중국은 거의 매일 정부 선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긴장 속에도 중국과 일본은 2년 반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했고 중국은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일본은 특히 커지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경계했습니다. 現在日本が核を保有する、そして開発し、ルールを無視するといった主体に囲まれているのみならず、それらは年々公然とルールをさらに無視す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ます。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국방회담이 열렸지만 한일 양자회담은 결국 없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회의석상에서 기시 방위성 장관이 한국 이종섭 국방장관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고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3국 국방회담도 미국의 강한 요구로 성사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habitual provocations and missile tests only underscore the urgency of our task. And so we're deepening the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2018년 12월 자위대 초계기에 한국 군함이 레이더를 쐈다는 일본 주장에 한국이 강하게 반박한 뒤 양국 군사 협력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과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앙금이 여전한 일본이 안보 협력을 위해 양국 대화에 나서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정이 오는 15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조만간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지향점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 분배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앞으로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였다며 공천제도 혁신 등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낸 상황이 왔다. 근데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력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를 했고요.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인신공격이나 계파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언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진 정당이 남 탓하고 상대 계파 책임만 강조해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하게 금지시키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당의 대표를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모멸 아닙니까?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제어의 고민은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세계 주요 증시가 지금 하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코스피가 2,600선 무너졌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8.6%가 뛰었어요. 네. 시장이 기대했던 8.3%로 웃돌았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이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다우지수가 88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네. 뉴욕 주요 3대 지수가 3% 내외로 떨어졌고요. 유럽 증시도 비슷한데 유럽의 이탈리아 증시는 5% 넘게 급락하는 장세입니다. 석 달 연속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지난달 이 미국의 지금 평균 휘발유 가격은 48%가 뛰었어요. 갤런당 한 $5가 넘었었는데 네. 갤런이라고 하면 3.78리터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6,400원 정도 되는데 이 기름값 우리 리터당 하면 한 1,700원대인데 이게 평상시 1년 전만 하더라도 1,000원대, 1,200원대였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기름값 우리 연일에서 이제 기름값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국내 이제 주유소에 공급되는 휘발유 경유 가격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좀 보게 되면 전국의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어제 기준 2,068원. 오늘 새벽에 확인하니까 이게 더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 경유 가격 역시 2,067원으로 이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 고급 휘발유 가격은 3,000원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 지금 주간 기준 5주 연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미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를 돌파했고 이런 상승세는 국내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기름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미 왜 지난달에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를 했는데도 기름값이 지금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일단 미국이 이미 휴가철이 시작이 됐어요. 네. 전 세계 기름의 3분의 1이 미국이 소비를 하는데 휴가철이 연중 가장 소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 중국의 도시 봉쇄령이 풀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악재인데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법정 한도인 유류세 30%를 최대로 깎아주고 있는데 이미 이제 효력 아마 주소 방문해 보면 체감하기 힘들고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유류세 탄력세율이라고 해서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게 되면 유류세 한 37%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이게 조족지혈 깎아줘봐도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일각에서는 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유가 환급금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이런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유가 환급금, 환급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유가 급등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한테 교통비, 유류비, 현금으로 이제 되돌려주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재원 마련도 만만치가 않고요. 네. 여기에다가 현금을 뿌린다? 이건 물가에 굉장히 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엔 당시에는 취약계층, 에너지 취약계층한테만 타겟으로 해서 유가 환급금 제도를 이제 지금 시행을 해봤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또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반가운 소식이 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죠. 자신의 연 소득보다 높은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맞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야, 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서 자산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 네.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이유로 행정지도라는 미명하에 8월부터 사실은 신용대출은 은행에 신용대출은 연봉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달 말에 이제 풀리는데요. 굳이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1분기 가계대출 오히려 꺾인 것도 가만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이제 신용도가 좋고 뭐 전문직, 의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기 연봉의 2배 내지 3배 정도 이내에서도 이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야 이게 이러다가 이제 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가계대출 또 늘어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 확실합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그대로 고수하겠다. 그걸 준수하면서도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풀겠다라고 하니까 네. 예전처럼 과도하게 빚을 내서 이 자산에 투자하는 일은 많지 않다. 또 금리도 좀 부담스럽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월세 거래가 지금 전세 거래를 또 초월한 상태입니다. 월세 시대가 좀 본격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 대출 이자보다 지금 월세가 더 낮은 상황인데 결국 이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전세금은 2년이든 4년 후에는 다 되돌려받습니다. 근데 월세라는 건 다달이 나가는 고정 비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이제 월세 낀 아파트 거래량이 34,500여 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10가구 가운데 4가구 가구가 이제 지금 월세 가구입니다. 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임대차 3법 시행 3년 차예요. 올해가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 쓰신 가구는 이사해야 되는데 높은 전세값을 이유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 하니까 금리가 부담스럽고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도 차라리 전세보다 월세 받는 이런 경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제 세금 늘어나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 쪽으로 반전세, 반월세 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가처분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그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계속 나오잖아요, 연말까지. 그럼 이 월세 선호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아마 한꺼번에 전세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새로 이사 가시려는 분들은 이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오른 전세값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이자가 5%가 넘습니다. 근데 전월세 전환율이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높은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느니 차라리 이제 전세값 인상분을 월세로 내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월세화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장기화할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3, 4차 이제 노사 교섭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이상 장기간 마라톤 회의에도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물론 그 화물연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이제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타결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또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물연대를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 ILO에 이걸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는 좀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시멘트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오늘부터 아마 건설 현장의 이제 작업조차 이제 중단하는 곳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 성격이 짙고 줬다 뺏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화물연대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안전운임제는 지속하겠다. 다만 먼저 이제 복귀해라. 그리고 안전운임제 시행을 전제로 해서 노사정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공사 중단 얘기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재값 폭등의 인력난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물류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이제 장마까지 시작이 되면 공기도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택시장 공급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푸틴이 쏘아올린 공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고지서가 돼서 날아오고 있는데 둔촌주공 사태처럼 공사 지연이라는 건 그대로 입주의 지연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막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요. 네. 입주를 기다렸던 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입주 기간에 맞춰서 전세 같은 걸 계약을 했을 텐데 이분들의 이제 주거
난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그동안은 좀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해서 공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중재에 좀 나서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훌쩍 넘은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 지역의 일부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사자가 3만 2천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до переліку повернутих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нашої держави додалося селище Таврійське. Є певні успіхи в Запорізькій області також. 방어진지를 구축한 러시아군에 맞서 헤르손 등 남부에서 수복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르손은 개전 초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점령한 지역으로 크림반도와 마주보고 있고 최대 물동항인 오데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동부 돈바스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이 돈바스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가운데 전략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으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됐습니다. 이곳이 함락되면 루안스크주 전체가 사실상 러시아 수중에 떨어지는 셈이기에 우크라이나군은 필사적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사자가 3만 2천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А загалом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на сьогодні має вже біля 32 тисяч мертвих душ. Заради чого? Що це вам дало, Росія? 우크라이나군 또한 최근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이 숨지고 50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러시아군에 못지않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향후 전황을 가를 돈바스 전선에서 탄약 부족 등 화력 열세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루안스크 전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 러시아군의 포격에 곳곳에서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지거나 불에 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사력을 다해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러시아군은 루안스크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Развивается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Попаси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цел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о 97% территор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밀리고 있는 건 화력 열세 때문입니다. 특히 탄약 부족이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은 5천에서 6천 발에 불과합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하루 5만 발가량을 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측에서는 최근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이 전장에 도착하려면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Тому що, щоб наступати, ви прекрасно в цьому, я думаю, знаєте, для цього потрібно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техніки і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людей. Так? Тому що бажання у нас більше, але техніки поки що у нас менше. 서방 매체에서는 이런 이유로 돈바스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비슷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루안스크 전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격전지인 세베로도네츠크 등은 일주일 내로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2일 터키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가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핀란드에서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마드리드 정상회의가 시한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되는 나토 정상회의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의회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단체가 주도했습니다. 워싱턴 DC 집회에는 5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미 전역 450개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현지 시간 12일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과 같은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의 일부가 참여하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20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레드 플래그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에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르네상스 당을 포함한 여권 앙상블이 최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AFP-통신은 프랑스 하원의원 577명을 선출하는 이날 총선 1차 투표 마감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앙상블은 3개 기관의 조사에서 오는 19일 2차 투표에서 260석에서 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인 289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전유물이던 우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6G 통신과 달 탐사를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초대형 안테나는 물론 다중궤도 위성을 확보해 439조 원 규모의 우주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름이 27.4m에 달하는 초대형 위성 안테나. 지난 1970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 7개 나라에 위성 통신을 제공한 등록 문화재 436호입니다. 위성 통신 사업자 KT셋의 금산 위성센터는 이제 45개의 초대형 안테나와 위성 5기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위성센터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의 60%를 커버하는 위성 통신망을 통해 고속위성 데이터와 방송, 해양 통신을 제공하고 위성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페이스 데이터 사업도 본격화했습니다. 500km 고도의 저궤도 위성부터 중궤도 위성, 3,600km 고도의 정지 위성까지 모두 갖춘 다중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해 2030년 전에 전 세계를 커버한다는 계획입니다. 5G까지는 지상망으로 충분했지만 125GB를 1초에 전송하는 6G에서는 위성 통신이 필수입니다. 6G의 시스템 구축 자체가 지상망과 위성망을 통째로 아우러서 그렇게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6G에서 기대하는 통신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 SK 브로드밴드는 해외 방송을 위성으로 받아 IPTV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여주 위성센터를 열었습니다. 지름 11m급 안테나 1기, 6.4m급은 4기를 갖췄는데 100만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에 심우주 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지름 35m급 반사판을 장착해 오는 8월 발사하는 달 탐사선 관련 지상 장비와 한국형 달 궤도선 심우주 통신을 담당합니다.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439조 원에 달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는 3.5조 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간 2배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모레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에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누리호 이송과 기립이 예정된 내일 나로 우주센터에 비가 내리겠지만 비 오는 시점이 누리호 이송이 이루어지는 오전이 아닌 오후고 강수량도 5mm 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당일인 날씨도 비교적 맑겠고 바람도 지상풍과 고층풍 모두 발사 기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매시간 기상 데이터를 관측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순간을 누구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초미니 위성을 직접 제작한 대학생들인데요. 최하영 기자가 미래 우주 인재들을 소개합니다. 서울소재대학교의 진공실험실. 우주 공간에서 초미니 큐브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진동에 파손되지 않는지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누리호에 실릴 큐브 위성 4기는 이렇게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30cm짜리 자그마한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서해 상공에 있는 미세먼지를 관측을 하고자 큐브 위성들은 성능 검증 위성의 한 면에 장착됩니다. 각기 다른 기술이 적용돼 4개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화산이나 재난 지역을 촬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낮밤, 기후에 영향 없이 24시간. 우주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지구 대기 관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학적 임무입니다. 가시광선, 그다음에 중적외선, 장적외선 이렇게 3가지 다양한 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총 3대의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4기의 큐브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발사 8일 뒤부터 이틀에 하나씩 사출됩니다. 때문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도 2주는 지나야 큐브 위성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오늘 유가족을 만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유족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기 위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유가족은 이 자리에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와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 회유 의혹 등 향후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특검팀은 국방부와 경찰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낸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최근 소송 대리인을 잇따라 해임한 것을 두고 패소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가 정면 대응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패소 의지를 운운하는 제목의 보도는 기존 대리인의 선임과 활동상의 문제점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공백 상황을 악의적으로 부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새로 선임할 예정이며 현재 법무부 행정소송과장과 사무관, 법무관 등 3명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를 때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330여 차례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수백 번 어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말 아내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339차례나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선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은 주변의 사퇴 요구도 거부한 채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자신을 비판하는 조합원에게 주먹 감자를 날리거나 노조 사무실을 예배당으로 바꾸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경기 안양시 비산동 공사 현장. 건설산업노조의 행사가 시작할 무렵 진병준 위원장을 향한 욕설이 들려옵니다. 이규영 부위원장님! 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조합원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 진 위원장은 이른바 주먹 감자를 날리며 대응합니다. 진 위원장이 예배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위대한 약속, 성령 충전소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음향 장비에 설교 단상까지 전형적인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진 위원장이 한국노총 본부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예배당으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교육청 노동조합 연맹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입니다. 진병준 위원장은 이곳을 예배당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 위원장이 10억 원대 조합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서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가자 조합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진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건설산업노조를 연맹에서 퇴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건설산업노조는 조직정상화위원회를 조직해 진 위원장을 사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직정상화위원회를 통해서 진병준 위원장의 사퇴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강구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진 위원장은 조합비 통장에서 수백 차례 현금을 뽑아 사용하고 직원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받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합비로 국회의원 4명에게 수백만 원씩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 제기와 사퇴 촉구에도 굴하지 않던 진병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바다와 개항장을 품은 인천시가 일상 회복을 맞아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일몰을 온몸으로 느끼는 노을 야경 투어와 시간을 되돌아가 근대 역사를 돌아보는 레트로 노선 투어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38k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바다 위의 하이웨이 인천대교 위에서 만끽하는 서해의 낙조입니다. 안락한 1층 실내도 좋지만 지붕이 없는 2층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 마치 스포츠카를 탄 듯 기분이 들뜹니다. 일몰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투어버스가 영종도의 왕산 마리나에 도착하면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노을도 보고 할머니 사진도 찍어드리고 갈매기 밥도 주고 즐거웠어요. 시티 투어를 통해서 노을을 진짜 원 없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치유도 되고. 송도에서 영종도를 잇는 노을 야경 투어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차례 운영됩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운행되는 인천 레트로 노선도 인기입니다. 신포시장과 자유공원, 인천역 등 개항장을 순환하는 버스는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간 정류장인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중장년층 이상 세대에게 어렵게 살던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선사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매일 운행하는 바다 노선과 레트로 노선 외에 소래포구와 강화도 등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테마형 투어버스 노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다시 찾은 일상을 맞아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려는 시티 투어버스 이용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그제 저녁 8시쯤 인천 소청도 부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중국 고속보트 한 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고속보트 한 척과 중국인 선장 등 2명을 납포해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했습니다. 중국 고속보트는 해경과 해군의 정선 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해경의 500톤 중형함정 고속단정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에 있는 과천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등 7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요란한 소나기로 인해서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새벽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서울 광진구에는 50mm가 넘는 비가 기록되는데요. 현재 서울은 소나기 구름이 모두 빠져나갔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은 아침까지 소나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한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소나기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꼭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오후 한때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5에서 4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남부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겠고 이들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은 20도, 대구 18.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은 28도로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가 25도, 대구 23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